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강의하기 전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궁금해서 잠깐 출석부를 봤더니, 거의 버라이어티하게 과들이 이렇게 쭉 다 예, 펼쳐져 있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이제 대학교나 이런 쪽 강의를 가면 되게 사회적 기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만 주로 이렇게 들으러 오시기 때문에 과들이 되게 좀 약간 편중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한양대만 유독 전 단과대학별로 지금 다 퍼져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도대체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소셜벤처 인큐베이팅 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3시 반까지 한 1시간 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 계획서 관련해서 혹시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이런 비슷한 강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네. 손을 든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경영학과 분들 몇 분 계시던데 따로 수업이나 이런 것들 별도로 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럼 전부 다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경영에 있어서의 하나의 설계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도의 내용과 깊이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강의하는 시간이 되게 천차만별입니다. 저도 이제 회사에서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일반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들었을 때 한 16시간 정도를 들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했었는데, 1시간 반 만에 모든 내용을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네, 저한테 말씀을 드리고 팀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PPT로 준비한 거 한 67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앞에 이제 저희 간단한 이제 소개들이 좀 쭉 이어질 거고, 이제 주요 내용들은 아마 뒤쪽으로 가면 있을 건데, 오늘 강의 외에 지금 한양대 친구들하고 같이 요 내용에 대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5월 중에 한 번 정도 이 강의와 별도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강의를 참고로 하셔서 예, 함께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일단 강의에 앞서서 제가 누구신지,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 다음에 소셜벤처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알고 계셨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사회적 기업은 수업 때문에 알게 되신 건가요, 그럼? 네, 이렇게 눈을 보고 얘기하시는데 딴 분을 쳐다보기를. 네, 그래서 소셜벤처가 사실 광의의 의미의 사회적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강의의 핵심인 사업계획서의 개요와 관련해서 기존의 사업계획서가 어떤 차이가 있고, 그 다음 사업계획서 작성하실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착안하셔서 하셔야 되는지를 주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7월까지 동화인캠이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경영기획실에서 경영혁신팀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제가 입사했을 때 한 4,500억 정도였었는데, 제가 나올 때 한 2조 5천억 정도 규모로 해서 직원 한 4,000명 정도 되는 LCD 소재를 만드는 회사에 있었고요. 했던 일은 경영 전략 파트장을 한 3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조직 문화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과 관리. 사실은 여기 계신 유 교수님이 훨씬 전문가실 텐데, 거기서 이제 실무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한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올 때는 경영혁신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7월 이후에는 소셜벤처 인큐베이팅에 와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일들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대에는 회사를 다니면서 밤에 NGO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하면 한 10년 좀 넘어갈 것 같은데, 10년 동안 장애인센터에서 야학도 좀 한 2년 정도 해보고, 그 다음에 미디어 비평, 신문 비평 관련된 일을 한 5년 정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역량을 좀 더 높여내는
일들을 뭐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그 활동가 분들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활동가들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과정 설계 작업들을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함께 일하는 재단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새로운 사회를 위한 연구원이라고 해서 진보적인 민간 싱크탱크에서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대는 이제 주경 야봉이라고 해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원봉사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에 하루 이상씩 계속 일을 해왔었는데요. 센터에 옮겨 왔을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왜 도대체 재단에 왔냐. 그래서 재단이 좋아서 왔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도대체 왜 왔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냥 10년 전, 어릴 때는 그냥 아주 가벼운 일들을 주로 했었는데 회사에서도 이제 좀 책임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밤에 일을 하는 것도 이제 나이가 차니까 능력은 없어도 계속 뭔가 책임의 크기가 계속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들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의 고민이기도 한데,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의 혼란이 올 때가 좀 여러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비즈니스에 충실하게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가치관과 본의 아니게 충돌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밤에 일하는 일의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낮에 일하는 시간에도 이제 밤에 일을 조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직장 내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막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제 한 가지 일만 해야겠다 생각하고 인큐베이팅 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가 사회적 기업도 쉽게 정리하면 저는 미션 주도형 비즈니스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셜 미션이 주도하지만 본질적으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30대 저의 경험들이 인큐베이팅 센터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이 들었었고, 제가 이제 센터에 결정적으로 오게 된 계기는 저희 센터가 굉장히 60평에 한 사람이 한 40명씩 몰려 있어서 굉장히 바글바글한데, 제가 작년 봄에 지자체의 예산 분석을 좀 요청을 받았습니다. 선거 전에.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했던 일이 예산 관리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정부 예산 예산 지침하고 제가 회사에서 봤던 기업 회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일일이 다 이제 살펴보면서 한 4천억 정도 되는 규모의 지자체 예산을 쭉 분석을 했었는데, 그때 그 분석을 저희 센터에 와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센터가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회의를 쭉 했는데, 회사에 있을 때보다 센터에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트북도 공짜로 준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센터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소셜벤처를 창업하는 일하는 친구들하고 계속 일을 해보면서 정말 청년이라면 한번 도전해볼 만한 아주 멋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자체도 저는 일정하게 긍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하나의 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멋진 일이 이 소셜벤처 일이 아닐까. 그래서 어려운 결정과 아마 그런 선택들이 아마 있고, 생각보다 훨씬 더 힘겨운 과정들이 있겠지만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일이다. 또 창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겪어본 것 중에서 가장 역동성이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편안하고 안정되고 집에 가면 누워 있고 싶고, 그렇게 해서 좀 조용조용히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뭔가 다양한 변화를 겪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체험들, 그리고 생각해보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을 도전하면서 풀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창업같이 멋진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신입사원 역량 면접을 한 5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성 면접이 아니라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5년 정도 신입사원 면접을 쭉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던 게 뭐였냐면, 최근 2년 동안 가장 동료들하고 함께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던 경험들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말하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한 이후에 그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코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면접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5년 동안 면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들을 말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 그 다음에 토익 700에서 900점 맞던 얘기, 그 다음에 뭐죠? 그 팀 프로젝트. 요번에 수행하는 팀 프로젝트도 아마 힘들게 하시면 그때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팀 프로젝트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고, 심지어는, 예, 연애 얘기를 하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역량 면접을 했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것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들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렇게 창업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은, 멋진 사건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지금 계속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경험을 하시는 훌륭하신 분들의 아마 얘기를, 저를 제외하고, 분들의 얘기들을 아마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팀 프로젝트 뿐이 아니라 조금 더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셔서 한번 새로운 도전들을 일정 기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함께 일하는 재단은 2003년에 만들어졌었는데, 혹시 이제 기업, 오래전 일이긴 한데, 98년에 IMF, 97년 IMF 맞았을 때, 금모으기 운동이라고 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그때 어릴 적 기억이 맞나요? 안 나시죠? 대부분.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금모으기 운동을 하고 남은 돈이 한 50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남은 돈을 가지고 이제 일자리,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사회 양극화 해소하고 고용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일에 그 기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만든 민간 공익재단입니다. 근데 2003년 이후에 여러분이 지금 수업하고 계시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그 통합적인 지원들을 주도적으로 해온 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원 50명 정도가 되고요. 사회적 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 그 다음에 각종 경연대회, 그 다음에 소셜벤처 경연대회,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과 아카데미, 등등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성장 지원에 관련된, 발굴과 성장 지원에 관련된 대부분의 지원들을 수행해온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인큐베이팅 센터는 저희 재단에서 소셜벤처 경연대회를 2년 정도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아이템으로 뽑혀서 창업을 이제 시작하게 만들어 놓고 막상 그 창업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재단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들었고요. 만들었을 때 고민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 문제를 해결해보자. 그래서 현재 사실상 청년 실업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4년제 졸업생 기준으로 300만 명 얘기도 얼마 전에 기사에 났던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에서는 사실은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구조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인력 운영 계획이나 이런 거를 짜봐도 대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낼 여력도 의지도 없거든요. 예. 유일하게 의지가 있는 건 이제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인데, 그것도 기업 내부 고유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현재의 글로벌 트렌드를 봤을 때 대기업이 인력을 늘려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역시도 이제 탈출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지금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크게 두 가지 날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지금 대부분 이제 낯이 익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의 한 가지 형태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형태는 혁신형 아이템을 가진 사회적 기업들입니다. 유럽이나 글로벌하게 있는 사회적 기업들의 양상을 보면 이 두 가지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쪽이 부족합니다. 지금 인증 사회적 기업이 501개인데 이 중에서 직원 고용수가 100명이 넘는 사회적 기업은 4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2007년 이후에는 하나도 지금 새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인증받는 기관들을 보면 취약계층 고용형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입니다. 하지만 그거 외에도 불모지가 있거든요. 지금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사회적 기업으로 인입을 시켜야 정상적인 형태의 사회적 기업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청년들한테 맞는 맞춤형 지원 차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고자 저희 센터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지원 전략은 사회적 기업의 일단 성공 요인을 뭐냐고 봤을 때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그 다음에 소셜 벤처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그 다음에 사업 역량, 그 다음에 인프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요소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기업이
한 4명의 인큐베이터가 참여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비전은 그 최고의 코칭 역량을 보유한 청년 소셜벤처 전문 인큐베이팅 센터입니다. 그래서 코칭 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은 추가적인 보완 과정들을 통해서 예, 가장 전문성 있는 인큐베이팅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창업 1년 정도 됐을 때 전체 10개 기업 중에 4개 기업이 BEP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매출 목표가 작년에 1년 정도 매출 목표 해도 한 6억 정도, 하반기부터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6억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한 70억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10억이 넘는 기업이 이번에 한 3개 기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 졸업한 이후에는 새로운 형태의 성공 모델이 그 중에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기 목표는 오늘 사업계획의 핵심이기도 한데 사업계획에서 작성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소셜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지속 가능한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예. 지금 사회적 기업에서 보면 수익이 나는 사회적 기업들은 많은데 영업이익이 발생한 사회적 기업은 그 숫자보다 훨씬 적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영업의 이익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저희가 성공적인 소셜 벤처의 모델들을 발굴해 나가는 일을 센터의 핵심적인 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저희가 양천구 쪽에 해누리타운에 새로 그 고용노동부에서 320개 팀 정도를 그 청년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도 이번에 한 35개 정도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혹시 올해 사업은 이제 계속 매년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후에 사업에 관심이 이 사업을 한번 해서 창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한번 센터에 이 사업에 참여하셔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 창조 공간이라고 해서 그 와서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열린 공간에서 여기가 지상 8층 정도 8층이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그냥 어렴풋하게 보면 스카이뷰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공간들이니까 와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소셜벤처에 대한 정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미션 주도형 비즈니스 조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일반적인 그 사회적 기업은 수업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인증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 7개 정도 법적 요건을 가지고 그래서 인증을 받아야만 그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폭이 좀 좁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광의로 그래서 소셜 미션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본질적인 목적이라고 하면 넓은 의미의 소셜 벤처로 봅니다. 그래서 요 밑에 요 표가 아마 이전 강에서 한번 보셨을 텐데 그 사회 책임 기업 한국에서는 저는 유한 킴벌리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포스코는 그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회 책임 기업 정도가 되는 기업보다는 더 사회적 가치를 더 많이 실현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넓은 범주에 있어서 소셜 벤처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셜 벤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쉽게 설명한다면 저는 유한 킴벌리보다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다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영리기업과 비영리기관의 사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는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과연 생존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이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기관 쪽에서도 영리 쪽에서도. 그래서 영리기관 쪽에서 만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네가 지금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에 비춰서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까지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성공한다는 거는 어찌됐건 기존의 질서들을 깨트리고 넘어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올해 이제 글로벌 소셜벤처 경연대회라고 전 세계에 있는 소셜벤처들 경연대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그 트리플랜시라는 회사가 3위에 입상했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참여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그 만들었던 영상들 중에서 그 대회 나갔을 때 영상들 중에서 그분들의 소셜 미션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그 나무 심기를 그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서 기업 후원을 받아서 광고를 통해서 NGO를 통해서 나무를 심는 그런 소셜 벤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Indonesia will be ranked the fastest nation being deforested today. We are making the dream of joining hands with Latin, a national park organization, and 8,000 other farmers to build up a 4,000 hectare forest a reality. The process of planting rice and corn along with the trees creates job opportunities for the locals. This process increases their income from $2 to $3 to $20 to $30. This has the potential of creating an increase of 10 times or more for the local farmer. Tree Planet is an open platform where trees planted in applications on Facebook and smartphones are actually planted in the real world. The funds for Tree Planet comes from the ads that are included in the applications that Tree Planet creates. These funds are used for the forest rehabilitation program by NGO. NGO's funds are transparent thanks to the funds management program created by Tree Planet. Tree Planet's information on its other programs such as tracking the reforestation process, tracking changes in ecosystems, tracking endangered species, and tracking the growth of the local community is sent to users using multiple methods of media in a timely manner. You can take part in the experience of changing the world with just one click. Tree Planet plants trees. Tree Planet plants dreams. Dream your tree. Tree Planet. 이 친구들 작년 6월 정도에 창업을 해서 사실 한 1년 정도 기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이 아이템이 지금 이제 계속 처음 6월 달에 저희 센터에 입주했을 때 아이템보다 엄청나게 많이 진화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DMZ 평화의 숲에 한 만 몇천 평 정도 규모의 나무를 심는 부지를 확보했다가 인도네시아 쪽 가서 지금 한 2,500만 평 되는 부지를 확보해서 이 앱 어플리케이션이 8월이나 9월쯤에 이제 신제품이 출시가 될 건데 그때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을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만에 그런 정도로 변화한다는 사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인데 굉장한 역동성을 가지고 그래서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한 새벽 3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주말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이 사실은 트리플래닛 말고 CG온이라는 데가 있고 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그냥 소개만 드리면 공신이라고 자기주도 학습법이라고 해서 강성태 대표가 운영하는 동영상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저소득층을 멘토링하는 기업이 있고요. 터치포굿이라고 해서 현수막을 재활용해서 패션 잡화를 만들거나 환경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그런 소셜벤처도 있고 딜라이트라고 해서 150만 원 이상이 되는 보청기를 34만 원 정도의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만들어서 그래서 저소득층 난청 노인들에게 보청기를 보급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소개를 드렸지만 각 기업의 여기 있는 방금 소개드린 5개 비즈니스 모델들은 굉장히 정부도 못하고 시민사회도 못하고 기업이 못하는 다양한 숙제들을 풀어내는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셜벤처라고 하면 정부가 풀지 못하고 기업이 풀지 못하고 시민사회가 풀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남 지역이나 서울 지역의 경연대 심사를 가보면 대부분은 사실은 이제 비슷한 유형의 사회적 기업들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아마 올 봄에도 지금 경연대 아이디어 부문 경연대가 아마 있을 예정인데 여기 이제 수업 들으시면서 경연대 이런 거 참가를 해보셔서 참신한 아이템들을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외국에 있는 사례 하나만 더 소개를 드리고 소셜벤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리모션 디자인스라고 해서 조엘 세들러라는 자마이카에서 태어나서 미국의 이제 아이비리그 MBA를 마친 친구가 2010년도 그러니까 작년 글로벌 소셜벤처 경연대에서 대상을 받았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의족을 개발한 겁니다. 의족이. 근데 의족이 최소 400에서 많게는 $1만 이상의 고급 의족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 그러니까 그 제3세계에 있는 절단장애인들은 전혀 이 의족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달러만으로 만들 수 있게끔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제3세계 한 2,000명이 넘는 기업 그 친구들에게, 절단장애인들에게 이 의족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동생이 절단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의 이 절단장애인들의 문제들을 본인이 절실하게 느껴서 이것들을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친구가 작년에 아시아 사회적 기업가대회에 와서 강연 때, 공개된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 아이디어가 굉장히 혁신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그 비즈니스 제안, 순수한 의미의 비즈니스 제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만 있다면 무료로 이 기술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발언들을 들으면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저작권 특허를 받아서 특허를 무료로 제공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기술을 넘길 필요가 있겠냐.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건 굉장히 소셜 미션, 그래서 절단장애 문제를 풀고 싶은 열정 때문에 비즈니스를 시작한 대표적인 사회적 기업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셜벤처 경연대회 아이템이나 또 그런 것들을 보면 제3세계에 대한 적정 기술을 통해서 그 많은 제3세계 문제들을 풀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회적 그 기업의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3세계에서 말하는 아이템들을 가지고 한국 내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문제들은 한국 내에서는 많이 풀려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친구, 이 의수 같은 경우, 의족 같은 경우에도 한국은 한 120만 원 넘게 의료보험 혜택이 됩니다. 예. 가끔 이제 한국에서 아주 좋은 그 보험 혜택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 의족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으로 다 혜택이 되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한국 사회만의 어떤 독특한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제3세계를 위한 적정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간단하게 저희 재단 센터 그리고 소셜벤처가 뭔지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사회적 기업형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사업 성공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모듈,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사업계획서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면, 사회적 기업형 사업계획서란 뭘까?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기업 경영의 설계도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게 제가 간단하게 정의 내린 것이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 아이디어와 소셜 미션을 명확히 한 후, 일반적인 비즈니스하고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의 사업에 대한 출발의 차이는 뭐냐면, 소셜 미션이 시작되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풀지를 가지고 사회적 기업은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통상 이제 고객의 니즈나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기초해서 사업 아이템들을 일반 비즈니스 찾는다면, 소셜 벤처 같은 경우에,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의 아이디어를 사회적 문제에서 착목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 뭐 세부적인 경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업 아이디어와 소셜 미션을 명확히 한 후에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을 분석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업 계획에서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좀 이제 말씀하신 분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목표를 수립하고 나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발, 생산, 판매, 재무 등 세부 경영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술한 문서로 된 계획서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말씀하신 요 내용들은 이후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될 부분은 소셜 미션을 달성하게 작성한 기업 경영 설계도다. 요거 하나만 머리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사회적 기업가가 있는 조직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제일 1차적인 목적은, 창업가의 사업 구상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사업을 해볼까? 그런데 그런 구상들이 현실화가 되려면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과정을 통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흔히 이제
그 사업계획서를 그냥 페이퍼워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 저는 정말 그 실제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디어만 가지고 그 업체에 맡겨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럼 한 200만 원 정도, 최소한 200만 원 정도면 만들어 주거든요. 200에서 한 1000 정도가 들어요. 그래서 납기는 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주고 계획서를 받고 저도 이제 가끔 알바할 때가 있는데 그 굉장히 위험한 저는 행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 창업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시장이 어떻고 고객이 어떤지를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 목적은 창업가를 위한 것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실제로 그 비즈니스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세 번째로 그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자들한테 이제 창업을 하시면 정말 절실히 느끼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자기 사업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설명할 때마다 내용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해관계자 중에 투자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정책자금이나 투자자금 조달의 핵심 수단입니다. 보통 저희가 창투사나 사람들을 만나면 최종적으로 그 심사할 때 제일 마지막에 보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 놈이 내가 돈을 줬을 때 돈을 벌어올 것 같은 건지, 3년에서 5년 사이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돈을 벌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주로 보지만 그 가장 맨 처음에 하는 일은 그 사업 계획서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 심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의 내용은 그래서 아까 이런 네 가지 목적에 따라 있고 이 어떤 목적을 중심인지에 따라서 내용이나 구성이나 깊이가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도 한 시간 정도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마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사업 계획서들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요리 쭉 내려가서 이 정책 자금이나 자금을 받을 때는 재무 쪽 관련된 숫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훨씬 더 충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 다 보완이 돼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에는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네 가지 정도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오늘 사업 계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창업 경진대회나 그러니까 지금 대학생 수준에서 창업 경진대회를 나가거나 해서 정책 자금을 몇천 정도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실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형과 일반 기업 사업 계획서의 차이가 뭐냐? 예. 첫째는 소셜 미션이 있다는 것이 당연히 다르고요. 일반적인 사업 계획서에 소셜 미션을 쓰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근데 두 번째는 그 소셜 미션이 이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선언적인 의미가 아니라 결국 소셜 미션을 위해서 회사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이 가고요. 그 다음에 기업가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 기업의 기업가들과 사회적 기업가에서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사회적 효과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회적 기업형. 왜냐하면 파급 효과 그 기업이 그 사회에 나와서 해야 될 것이 경제적 효과 외에도 사회적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회적 효과라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소셜 미션 때문에 결국은 일반 기업형과 사업 계획서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형 사업 계획서 작성 시의 유의사항은 소셜 미션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당연히 얘기가 돼야 되고요.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멋진 사업 계획서 쓰고도 탈락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뭐냐면 소셜 미션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얼마나 명확한지가 그 사람이 사회적 문제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소셜 미션이 사업 계획서 안에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그 사업 계획서에서 좀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고요. 잘 보셔야 될 게 첫째는 이 사업 계획서를 아까 얘기했던 그런 작성 목적에 따라 보면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 근데 신뢰를 하려면 뭘 많이 하셔야 되냐면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사장님들도 대부분 잘 안 하시는 건데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들 여러분들 보면 어떤 게 맞냐면 제안하신 내용들 보면
사업 제안의 강점, 이제 약점 없습니다고, 강점은 블루오션입니다. 예. 이 세상에 이 사업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작년 서울 경연대회 때 그 내용을 보고 충남에 그 다음날 내려가서 봤더니 충남에 똑같은 아이템들이 동시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예.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아이템들을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다른 기업이 하고 있지 않으면 정부가 하고 있거나 시민사회가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다문화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그러면 다문화 관련된 굉장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이 있는데, 기업, 예를 들면 다문화 소셜벤처가 하고 있지 않더라도 NGO에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정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조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 그런 조사 작업이 충분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B2B를 하려고 하는, 대기업과 B2B를 하는 아이템일 경우에는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숫자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시장조사나 이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저희가 올해 2011년인데 자료가 2005년, 2006년치 데이터들이 통계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때는 최근 2년 내의 자료가 아니고서는 그 전 자료는 신빙성 있는 자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때도. 그래서 그 가장 최근 자료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실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팩트를 기술하셔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이 왜곡이 생기면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한 오류가 생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미시하게. 그래서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중복이 없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요청하는, 지금 이제 아마 평가를 받으실 거니까 평가의 기준이나 요소들이 있으면 거기에 중복되지 않고 빠짐없이 사업계획서의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 내용이 있고 뒤에도 이게 사업계획서의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기관의 어떤 역량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과감하게 스토리가, 가장 사업계획서의 핵심은 결국 이게 정말 돈이 될 것 같은가, 돈 냄새가 나는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소셜 임팩트가 정말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복이 없고 빠짐없이 내용들을 채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품보다는 시장에 대한 설명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 성장성, MS, 이 관련된 시장 점유율과 관련된 이 세 가지 요소들이 계획서상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창투사에서 창업 심사를 할 때 이 세 가지 요소가 1차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제품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근데 중소기업 사장님이나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하셨던 대부분의 파운더들은 제품에 대한 소개는 엄청나게 많이 하십니다. 왜 이 제품이 우수한가? 그런데 이 제품을 팔려고 하는 시장에 대한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창업 소개서의 내용들을 보실 때는, 사업 계획서를 쓰실 때는 제품보다는 시장에 오리엔트가 돼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조사하셔서 규모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100원 나오는 시장에 그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비즈니스 할 수 없습니다. 그건 NGO로 풀거나 정부 정책으로 풀어야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강점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강점. 이 사업에서 본인이, 사회적 기업가인 본인이나 아니면 네트워킹 자원이나 아니면 같은 조직에 일하는 팀의 역량들이 속에서 내가 그 강점이 내 기준 강점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기초로 했을 때, 경쟁사를 대비했을 때 나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명확하구나 해야 어찌됐건 그 사업에 대한 성공 여부의 그 기대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성을 하실 때 이런 5가지 부분들에 좀 유념을 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형 사업계획서 작성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먼저 할 거는 내가 주목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가 뭐냐인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 건데, 리틀빅 맘스라고 미혼모들을 보육교사로 키우는, 작년에 경연대회 때 창업 아이디어 부문 대상을 받았던 아이템이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사업 아이템을 고민했을 때 미혼모를 선택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다른 취약계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은 많은데 미혼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은 없었다는 것에 착안한 겁니다. 그 전까지 전혀 미혼모에 대한 문제 고민이 있지 않았다가, 그러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고민이 깊어졌던 경우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팀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문제 고민하실 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인식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회적 문제를 인식을 깊이 하시다 보면 정부나 시장이나 아까 기업에서 실패한 내용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겠죠. 뭐 10개가 나온다면 그 가운데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있을 것 같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아이디어를 선택을 하시면 그것이 사업의 기회로 됩니다. 예. 단순하게 아이디어만 가지고는 비즈니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아이디어여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회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정돈이 되시면 소셜 미션들을 좀 명확히 하는, 다듬고 명확히 하는 작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 기초해서 비즈니스 모델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이거는 사업 계획하고 좀 다르거든요. 좀 이따가 개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이 된 이후에 그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와 회사에 대한 현황 같은 걸 정리하신 이후에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 이런 한 5단계 정도의 프로세스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문제 인식과 소셜 미션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소셜 미션 수립에 대한 프로세스는 작년에 저희가 센터에서 1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한 내용들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먼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아까 말씀 아이디어 기회를 파악하고 그러면 그 사업 기회를 현실화됐을 때 예상이 되는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파악을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했을 때 이건 비즈니스로 할 만하다, 소셜 벤처로 할 만하다, 그리고 소셜 미션이 명확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미션에 대한 정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구성원이 있고 팀 빌딩이 있고 팀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실은 이제 수립 이후에 구성원 공감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셜 벤처는 알다시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 인건비를 줄 수 없거든요. 최저 임금이 올해 이제 노동계의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기업도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뭐 즐겁게 일은 하죠. 굉장히. 20만 원, 22만 원 받는 CGO 같은 경우에 22만 원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루에 10,000원씩. 예. 대표이사 다 포함해서. 지금은 이제 뭐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이 올랐지만 창업 초기에 그렇게 한 2년을 버텼거든요. 그 버텼던 동료는 결국 소셜 미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 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프로세스별로 봤을 때는 민간 시장이나 정부에 의해서 충족되지 않는 문제를 인식해서 정량적인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나서 이걸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보셔야죠. 이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분들을 직접 만나셔서 해법들을 들어보고 그 해법 속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통상적인 문제 해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뭐 3Y의 기법이나 이슈툴이나 브레인스토밍이나 네, 낯설은 용어시군요. 예, 그래서 뭐 문제 해결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을 가지고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가치는 이제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고용이나 이런 뭐 명확한 내용들이 될 거고요. 사회적 가치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타인 설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타인에게 설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 그 다음에 미션은 뭐냐면 이 기회를 사업으로 전환되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 좀 이따 설명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뭐 PPT 100장으로 좀 정리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사회적 문제를 잘 알아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수준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찌됐건 전문가 수준으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나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고 뭐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천착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들과 그리고 그 편의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논문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풀려고 했었는데 비즈니스로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기업가가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면 그걸 비즈니스로 풀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청소년들한테도 내가 문제를 설명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네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잘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유럽의 이제 그 가장 전투적인 환경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에코버라는 생태적 세제 회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지금 세제를 팔고 있는데
그런 에코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사회적 문제를 정량적인 숫자를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문제의 심각성들을 알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코버는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코버가 주목했던 아이디어와 기회는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은 효력이 뛰어난 세제는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계속 더 나가지를 못했던 건데, 에코버 같은 경우에는 인체 메커니즘에서 영감을 얻어서 생물학적 분해가 가능한 제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자체도 거의 95% 이상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아주 친환경적으로 공장들을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000억이 넘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 있는 형태의 성공 모델이 없지만, 유럽, 특히 이제 영국이나 미국처럼 복지가 활성화되지 않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쪽에서는 이런 관련된 규모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아까 기소와 기회가 파악이 된 이후에는 소셜 벤처의 문제 해결의 기대치와 범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명확히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는 정량적이고 정상적인 지표에 대한 결과들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비즈니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가치도 매출이나 이익이나 자산, 일자리 창출 수치 같은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션을 정의하게 되는 거고요. 미션은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니까, 예, 미션에 대한 정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이 한 3가지 정도 크게 보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슬로건으로 정리하시던 아니면 선언문, 뭐 존슨의 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 A4 반 페이지 정도의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션하고 비전을 혼합한 형태의 유형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유형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나중에 이 강의 자료 나눠드릴 건데 미션의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한 7가지 요소에 대해서 답변을 정리해 가시면서 미션들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미션에 대한 사례들이고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 여러분들 아시는 아름다운 가게 같은 경우에 물건의 재사용과 재순환을 통해 우리 사회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의 소유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해서 시민의식 성장과 풀뿌리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그래서 요 문투나 말투가 이 전형적인 경영 컨설팅을 미션 수립 컨설팅을 받으시면 이런 형태의 문구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참고로 하셔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비즈니스 관점에서 봤을 때 중요한 게 이 소셜 미션이라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규모 계약을 소셜 벤처들이 하게 됐을 때 그 부분이 예를 들면 내가 이 소셜 벤처의 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전체 연간 매출 규모가 2억도 안 되는 소셜 벤처 중에 한 기업에서는 매출 1억짜리 계약을 소셜 미션과 맞지 않다고 해서 계약을 철회하기도 했어요. 예.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기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뭐 소셜 미션뿐이 아니라 모든 미션이 마찬가지지만 가치와 문화, 동기를 부여합니다. 부여하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 미국의 1000대 기업의 경영자가 뽑은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 도구로 미션과 비전이 선택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는 취지 마케팅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셜 미션을 명확히 하면 할수록 이 강력한 마케팅의 수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상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 분배도 이제 소셜 미션을 가지고 영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창업 전에 소셜 미션을 만드는 것보다 창업 이후에 소셜 미션을 다듬고 명확히 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업계획서 쓰실 때는 1차적인 고민들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은 아까 이제 소셜 미션이 수립된 이후에 사업계획서 쓰기의 전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으시면 사업계획에 그 내용들이 당연히 들어가고요. 사업 개요를 알기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고 전달하고 획득하는지를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가 있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어떤 식으로 그 선순환해갖고 돈을 벌게 해주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소셜 미션,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비즈니스 모델 사이에도 소셜 미션에 대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작년에 이제 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방법론 중에 하나로 제안된 것인데요. 이런 형태로 이런 9가지에 대한 기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치 제안,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 제품이나 서비스 뭘 줄 것인가에 관련돼서 가치 제안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 파트너, 사업하는 데 필요한 핵심 파트너, 그다음에 핵심 활동, 그다음에 핵심 자원들을 가지고 가치 제안을 하게 되죠. 누구한테? 고객한테 하게 됩니다. 이 고객은 딱 한 부류의 고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세분화된 고객들이 존재하겠죠. 이 세분화된 고객들에게 가치 제안을 할 때 이제 고객과의 관계들, 마음을 모아서 어떤 형태인지 전하겠죠. 그리고 만나는 곳은 만나는 일정한 유통 채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고객에 제안이 되고 나면 뭐가 일어납니까? 수익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활동들 과정 속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9가지 기본 구성 요소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놓으신 이후에 그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을 개발하는 툴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원래는 각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데 뭐 내용 개념만 봐도 대충 무슨 얘기인지 파악이 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애플의 아이튠즈에 관련돼서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인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제품들, 여기 제품이 있죠. 선물 포장이죠. 여기 이제 하트 마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고객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트럭 있죠. 차 유통 채널이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세금 계산기죠. 매출이 발생하고 여기 이제 그 장부, 비용 쓴 장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핵심적인 활동, 그 다음에 여기 핵심적인 자원입니다. 자원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 다음에 키 파트너들은 이제 네트워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간단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서 붙여놓습니다. 붙여놓고 설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들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알기 쉽게 내가 어떤 식으로 가치를 만들고 획득하고 전달하는지 이런 과정들이 알기 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계획서 내용의 이 사업 개요에 비즈니스 모델들 설명할 때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면 비즈니스 모델들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해서는 맨 앞쪽에 그 요약 서머리가 들어갑니다. 서머리는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쭉 그 요약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입니다. 개발 동기. 그래서 사회적 문제, 아까 앞에 소셜 미션을 정리하실 때 했었던 사회적 문제 인식이나 기회 등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개발 동기 밑에 이제 소셜 미션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드린 목차고 실제로 뭐 사업계획서 양식들을 보면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고요. 그 일반적인 비즈니스 사업계획서 양식에는 사실은 아이템 개발 동기나 소셜 미션 이런 거는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서 설명하기도 하고 회사 현황에 소개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별도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그다음에 회사 현황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팀 프로젝트 할 때는 이 회사 현황이 뭐 인적 자원에 대한 참여하시는 팀원들에 대한 소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 개요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고요. 이 사업 개요에는 제품하고 서비스를 소개하고 아까 좀 전에 정리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효과, 아까 소셜 미션을 정리하셨을 때 하셨던 효과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을 합니다. 외부 환경은 시장과 고객과 경쟁사입니다. 복잡하고 어렵지 않죠. 개념상으로 보면. 하지만 여기 분석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역량을 분석합니다. 그냥 강점과 약점을 쓰라고 하면 어떤 사업계획서 보니까 건강이 약점이고, 그렇지만 밤낮 없이 일하는 게 강점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사업계획서도 제가 봤는데,
예,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예. 예. 그다음에 뭐 돈이 없다가 약점이고 없는 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연대회 나왔겠지. 그래도 그런 걸 쓰시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내부 역량 분석도 일정하게 키 퀘스천들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시라 그러면 강점 2개, 약점 8개, 9개씩 쓰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쓰세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회적 기업이라서. 예. 그러시면 사업 성공이 되겠습니까? 그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든 아니든 강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강점을 가지고. 그래서 강점을 최대한 찾아내서 예, 없더라도 찾아내서 채워가실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거짓말. 예. 그래서 한때 제가 작년에 사업 심사하러 갔는데 그 여기 있던 아까 네트워킹 외부 자원 관련돼서 주요 부처 장관님들 이름이 쭉 써 있더라고요. 뭐 진대재 장관, 또 무슨 장관님 해서 쭉 5개 언제 봤냐? 행사장에서 인사했다 뭐 이런 결국은 다 드러날 일을 예, 그쵸? 예. 근데 뭐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장애인이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괜찮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목표 및 역량 분석이 끝나면 전략 방향을 명확히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앗을 하시는데 수앗 경영학과 하시는 분들은 아주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봤지만 수앗을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 전략 프레임과 관련돼서 제가 어떤 책에서 본 거는 전략을 분석하는 툴로 한 250개, 많게는 500개까지 있다고 들었는데 현존하는 전략 프레임 중에 그래도 그나마 수앗이 약간 좀 개선되는 형태는 있지만 가장 쉽게 쓰여지는 것이 예, 수앗입니다. 수앗이 안 맞는 사례는 있습니다. 안 맞는 사례는 있는데 기초적인 창업 단계에서는 전 수앗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전략 방향을 명확히 해서 목표랑 추진 전략을 수립하신 이후에 세부 사업 계획에서 제일 먼저 세울 거는 마케팅 계획. 판매 계획이 먼저 세워야 됩니다. 회사에 들어가셔서 예산부서에 가시면 제일 먼저 예산 계획을 짤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판매 계획을 확정하는 겁니다. 사업 계획서가 적정하게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판단의 기준은 매출이 적정하게 제대로 만들어졌느냐거든요. 매출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사업 계획서 절반이라고 합니다. 절반. 그래서 그 판매 계획을 명확히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기초해서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계획을 세우시는 거고 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 개발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붙여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자, 생산하고 판매할 때 들어간 인력이 얼마인지에 대한 인력 운영 계획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다 따졌을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물론 투자 계획도 들어가야 됩니다. 투자 계획도 여기 생산 계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재무 계획 세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업 진행 일정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에 골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다 사업 계획서를 쭉 다 읽고 났을 때 나중에 팀 프로젝트 끝나시고 본인 거 만드신 것 중에 좀 다른 분들을 쭉 보셨을 때 2가지 느낌이 난다. 아, 정말 소셜 미션이 명확하다. 또 하나는 내용은 어설퍼. 아이디어도 뭐 없고 목차도 막 띄엄띄엄 있지만 돈이 될 것 같아. 그 2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업 계획서가 가장 잘 된 사업 계획서. 내용적인 완성도도 사실은 이제 공부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보다 그런 명확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성공할 수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고객이 이 물건을 사줄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이 프레임에 따라서 다시 정교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와 관련돼서 사업을 요약할 때는 뒤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쭉 앞에도 그대로 따서 쭉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도 인간인데 앞에 요약서 내용 보고 뒤에 거 똑같은 내용 나오면 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 숫자는 그대로 쓰시되 가급적 표현이나 내용들은 동호 반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요약은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캐리디 스쿨이나 이런 쪽에 가면 수업을 할 때 그냥 500페이지나 400에서 500페이지는 원상본을 주고 한 페이지 이내로 정리하게 하는 훈련들을 시킨다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매주. 근데 한 페이지를 넘어가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빵점이 납니다. 그 점수. 그래서 2년 동안 계속 한 장으로 정리하는 요약을 하고 2년 뒤에 나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서류를 다 한 장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6급 사무관, 6급 주임, 육군 감독관님들이 5급 사무관으로
7급에서 6급 돼서 6급에서 5급 사무관을 했던 사무관 시험에서 시험 문제가 뭐냐면 그 책을 그 서류 리포트를 나눠주고 2장으로 정리하세요. 뭐 이런 게 실제 훈련이라고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사업 계획서를 잘 요약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 미션과 매출하고 이익, 그 다음에 핵심 역량 이 4가지 중요 사항은 빠짐없이 기술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채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셜 미션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정의된 내용들을 채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 비즈니스 모델 할 때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하고 소셜 미션이 앞장에 많이들 쓰시거든요. 국민윤리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들은 그렇게 쓰시는 것은 사업 계획서로서는 굉장히 빵점입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만한 아주 핵심적인 데이터들을 찾아내서 언급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기본적으로 개조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혹시 세리 CEO나 세리 리포트나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소설책 쓰듯이 쭉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시는 개조식으로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소셜 미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리된 내용 뒤에 회사 현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회사 현황 하면 뭘 정리될지 그래서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 회사 이름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회사 이름. 팀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으로 한 10점을 먹고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뭐냐면 컨셉을 사업 비즈니스 컨셉하고 담으시고 명확하고 차별화된 내용들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없으실 거니까 연락처하고 대표명,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자산 특허 관련된 내용들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아마 프로젝트 상에서 많이 쓸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 회사명하고 아마 대표명 연락처 정도일 것 같고요. 연역 보통 회사 개요 쓸 때 연역 잘 쓰셔야 됩니다. 연역. 그 다음에 비전을 쓰십니다. 비전은 미션하고 다릅니다. 5년하고 10년 뒤에 달성 가능한 미래상인데 요것만 가지고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 미션에 관련된 내용을 5년에서 10년 뒤에 내일 팀 프로젝트가 실제로 비즈니스가 됐을 때 5년에서 10년 뒤에 어떤 미래, 어떤 조직이 될 거라는 기대감을 담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입주 기업들 10개 기업을 데리고 워크숍을 2월에 갔다 왔었는데 그때 10년 뒤에 뭐 할 거냐니까 전부 글로벌 탑 10에 뭐 어디고 막 그렇죠. 그래서 되게 다 글로벌 탑 10이 한 3군데 정도가 글로벌 탑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을 능가하겠다는 비전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의 핵심 역량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여 인력에 대한 프로파일.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상 전공하고 과를 쓰시겠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경력이 계시면 어떤 거라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하고 서비스를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뒤에도 비슷한 내용들을 설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쓸 필요는 없지만 기술 관련된 R&D 기반의 제품을 설명하실 때는 컨셉을 명확히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쉽게 설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 기술, 핵심 기술은 전문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아마 이제 그 공대 나오신 분들은 가급적 기술 기반으로 한번 제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기본 개념 쉽게 중요 기술은 전문성을 담아서 표현하는 무슨 얘기냐면 심사위원분들이 기본 개념을 모르시면 평가를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쓰시라는 거고 중요 기술은 전문성을 담아서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 개요와 관련해서는 먼저 제품하고 서비스를 소개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분야를 쓰셔야 되고 사업 개요에 내가 어떤 사업 분야를 할 거냐. 그래서 장애인 사업 분야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 내가 요즘 휠체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휠체어 사업 분야가 되는 거고 아니면 제품 몇 개를 하시겠다면 제품 사업 분야를 다 기술하시면 되고요. 제품하고 서비스 소개를 할 때는 뭐 제조 공정이든 뭐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현황할 때는 제목 정도로 쓰시고 간단하게 쓰시는 거고 요때 좀 자세하게 쓰시고 뭐 제조 공정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용도나 특성 이런 거 쓰시고 제품이 다른 데 응용될 수 있으면 응용되는 분야를 쓰시면 됩니다. 사업 개요에 이제 제품하고 서비스 소개는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모델을 아까 말씀드린 이 9가지 구성 요소들을 뭐 공식적으로 만약에 어디 제안서를 내실 때는 이렇게 캔버스에다 쓰시기보다는 이걸 풀어서 쓰셔야 될 건데 쉽게 팀 프로젝트에서는 이걸로 그냥 내셔도 받아만 주시면 이걸로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좀 그 포함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하고 사회적 효과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수행을 했을 때 기대하는 효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여기다 명확하게 기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외부 환경 분석. 네. 그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이제 2007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 사업 계획들을 만들어서 고민하는데 보통 시민사회는 정책 자금을 받아서 그것들을 기업이나 정부의 정책 자금을 받아서 그것들을 잘 쓰는 데 집중돼 있습니다. 모든 사업 계획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리뷰를 시민사회에서 요청해서 쭉 오면 그 시민사회 분들의 사업 계획서상에 제일 빠져 있는 게 뭐냐면 고객과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주면 내가 잘 쓸게 해서 잘 쓰는 거 굉장히 잘 써 있습니다. 얼마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높은지는 잘 써 있는데 돈을 어떻게 벌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민사회 문제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똑같습니다. 제품화가 서비스의 우월함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여기서 시장 규모 가장 중요한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게 시장 규모고 요소 중에 하나가 시장 규모인데 매출 추정이 전제가 되고 매출 추정이 사업계획 완성도의 절반이라고 그러는데 시장 규모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만 거기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뛰어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운더리를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률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이상의 성장 전망을 좀 필요한 거고요. 3년 정도 이상.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 급성장하는 산업이 좋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그 산업 성숙도.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제품 수명주기라고 하는 곡선들이 있는데 성장기, 성숙기, 뭐 쇠퇴기 이런 식으로 그 거치는 곡선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이 산업이 어떤 시장이 있느냐. 성숙 시장이 있는 것보다 성장 시장이 있는 게 투자받기 좋습니다. 예. 다만 이제 조사가 제대로 돼야 이 시장이 성숙 시장인지 성장 시장인지 알 수 있겠죠. 쇠퇴 시장에 사업 아이템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쇠퇴 시장에도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뭐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찾아서. 근데 되게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신 단계에는 성장 단계에 있는 시장들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3년 이상의 성장 전망이 필요하고요.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하고 고객 분석 내용 중에. 그 다음에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통 제조업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0% 정도가 되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 20% 정도가 10% 정도가 되면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봅니다. 수익성이 양호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자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건 금융비용이라 해서 빼고요. 그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고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드는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그 이익이 한 10% 정도가 되면 제조업에서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유통은 2에서 한 4% 정도가 되면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진율이 낮아요. 그러면 이 수익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회사에 여기 들어가서 돈을 얼마나 벌겠다 얘기할 때 여기 있는 수익성 기준으로 봤을 때가 내가 사업 목표를 수익성 목표를 잡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얼마 정도 버는지에 대한 이건 사실은 파악하려면 한국은행이나 산업은행에 들어가 보시면 그 재무 분석이나 관련된 그 회사 그 은행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산업의 성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데이터들은 거기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하시기가 좀 제가 보기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뭐 오픈된 시장조사 자료들을 보시고 대략적인 것들을 추정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조사 전문 기관들도 시장조사를 할 때 전체 필요 데이터의 80%는 이미 오픈된 소스를 씁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궁금한 시장조사 내용 중에 80%는 이미 오픈이 돼 있거든요. 국회 도서관 뭐 가서 논문을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제일 쉽게 온라인으로 조사를 해보시면 애지간한 데이터,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 데이터들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현황은 이제 거시 환경에 대한 정리. 이거는 당장 뭐 글로벌하게 트렌드가 어떻다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회사에서 비즈니스 분석, 그 비전 분석을 할 때 제일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맨 처음에 하는 게 거시 환경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매크로하게 시장 환경이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나하고 제일 가까운 시장들을 보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매크로하게 먼저 보려고 하는데 매크로하게 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다 쏟아붓는데 실제로는 PPT로 한 장으로 딱 정리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 제일 이제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거시 환경을 분석할 때는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해라. 이게 이제
보통 프로젝트 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시간을 많이 쓰지 마시고 주요한 트렌드가 어떤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요 고객이 어떤지를 보셔야 됩니다. 주요 고객. 이 주요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하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팔아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겠어요. 주요 고객이 어떤지를 파악을 하시고, 근데 원자재 공급 현황, 원료, 내가 서비스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제품일 경우에는 원자재 공급 현황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R&D 기반에서는 기술 동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떻고, 현재 지금 핵심적인 트렌드가 뭔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상에 이 내용이 없으면 이 사업을 모르는 심사위원들 관점에서는 이 기술이 어떤 식으로 차별화가 되는지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으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고 뭐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 그 다음에 타 산업 대비해서 좀 차별적인 특성이 뭐다. 그 다음에 진입하거나 퇴출할 때 어떤 장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객 니즈에 대한 분석입니다. 고객 니즈는 타겟 고객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고객이 아니시라면 그 제품과 서비스에 관련돼서 내가 팔 수 있는 타겟 고객이라는 거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타겟 고객별로 어떤 니즈가 있는지, 어떻게 지불할 의사가 생기는지, 그 고객마다 좀 다르고, 유통 채널을 묶을 수 있는, 타겟 고객이 굉장히 뭐 20개, 30개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보통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계속 카테고리화 시켜서 그 니즈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한 6가지 정도가 정리가 돼야 시장하고 고객 정도 분석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경쟁자 분석은 2가지입니다. 경쟁사 현황을 하나 정리를 하셔야 되고, 강점과 약점을 정리하십니다. 강점과 약점의 기준은,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은 저를 대비해서 뭘 기준으로? 고객의 니즈를 기준으로. 이 2가지가 없으면 강점과 약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사 현황은 경쟁사들의 개요, 아까 얘기했던 회사 개요, 대략적인 내용들. 이거는 최대한 뭐 파악하실 수 있는 범위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의 분야, 그 다음에 주요 제품이 뭐다, 뭐 MS는 어떻다. 이거 MS 파악이 좀 안 되죠. 잘 안 되죠. 대기업군 같은 경우에는 시장조사 전문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오지만, 작은 그 니치마켓 경우에는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어찌됐건 안 되는 건 빼고, 그 다음에 경쟁의 강도가 어떻다.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에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했던 고객의 니즈, 시장 특성에 부합하는 강점이고요. 그럼 강점이 뭔지를 어떻게 찾아요? 가격에서 강점이 있느냐, 기술적으로 강점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 어떤 강점이 있느냐, 아니면 유통에서 강점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딜라이트는 유통 마진을 대폭적으로 줄였습니다. 유통 채널들을 몇 단계가 되는 유통 채널을 온라인으로 완전히 다 통합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낮은 가격에도 이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통 마진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구매에서 강점이 있느냐. 예를 들면 대규모 구매를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을 가지고 있는지, 또 뭐 제조와 관련된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고객 관리. 그래서 CRM에 굉장히 강점이 있어서 제품의 질은 좀 떨어지더라도 고객 관리를 잘해서 뭐 매출을 많이 일으킨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일종의 요소, 강점을 판단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보다 잘한, 우리뿐이 아니죠. 이 경쟁사 말고 다른 경쟁사도 있을 거니까 상대적으로 이 경쟁사들이 잘하는 것. 통상 경쟁사 분석을 할 때는 내가 1위가 아닐 경우에는 1위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경쟁사의 강점과 약점을 찾습니다. 근데 내가 1위일 경우에는 2위하고 경쟁사를 비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 역량 분석은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6가지에서 7가지 정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합니다. 이건 뭐 컨설팅 회사들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했던 이제 글로벌 컨설팅사에서는 사업 구조와 재무 구조, 핵심 역량, 조직 문화, 조직 구조, 프로세스, 그다음에 인력 구조, 이렇게 해서 한 7가지 요소로 내부 역량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팀 프로젝트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은 사실 뭐 재무 구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될 거고요. 재무 구조나 조직 구조, 프로세스 이런 거는 좀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조직 문화도 이제 뭐 팀으로 만들어서 만난 지 석 달 만에, 뭐 한두 달 만에 무슨 조직 문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핵심 역량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사업 구조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강점이 좀 풀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템들은 예를 들면 그 이제 창업을 전제로 아마 아이템들을 만들어 보실 텐데 그 제품의 수익 구조에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지 아니면 품질이 우수한지 뭐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업 포트폴리오상 경쟁사는 수익 뭐 경쟁사 대비해서 그 사업 포트폴리오가 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면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성장성이 높다거나 이런 부분들 우리 제품의 성장성이 높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업 구조상 이제 강점이 될 수 있을 강점이냐 약점인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 역량은 이거는 이제 아마 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시스템상 보시면 회사마다 산업의 특성마다 요게 요런 식으로 설계가 안 되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뭐 R&D가 있고 구매가 있고 생산이 있고 마케팅이 있고 판매가 있고 그다음에 AS가 있다면 그 시스템상 봤을 때 경쟁사와 대비해서 희소성이 있고 모방이 어려운 희소성이 있고 그다음에 차별화돼 있고 그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이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보통 핵심 역량으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예를 들면 경쟁사를 대비했을 때 우리가 차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것들을 이 사업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강약점 분석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각 그 카테고리별로 분석 결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만약에 R&D 관련해서 기술성이나 뭐 하여튼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뭔가 그 강조를 하실 때는 그 기존 방식하고 경쟁 기술과의 비교 이게 필요하고요. 그럼 향후 기술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인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부 역량 분석이나 강약점 분석이나 아까 그 고객이나 시장 관련된 분석은 그 아까 말씀드린 시장 조사가 충분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역량은 현재까지 뭐 팀 프로젝트 과정상에서 많이 예를 들면 찾아내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들은 어찌됐건 내부 논의 과정에서 예를 들면 당장은 보유하고 있지만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경쟁사 대비 차별화 관점에서 봤을 때 그 필요하다 생각되는 부분들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강점하고 약점들을 이렇게 쭉 기회하고 위협 이렇게 정리하시고 나면 강점하고 기회 요인하고를 고려했을 때 어떤 전략을 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약간 디테일하게 정리를 했는데 이것들을 좀 심플하게 하시면 되겠죠. 강점과 약점 뭐 한 3개에서 4개 정도씩 쓰시고 기회 요인도 그런 식으로 쓰시고 나서 공격적 전략은 통상은 원래 의미대로 하신다면 여기 있는 강점의 1번의 요소와 가나가 합쳐져 있고 그다음에 2번의 요소가 뭐 다에 합쳐져 있고 해서 이 각각의 요소들이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연결이 돼서 이게 여기 5개하고 이 5개가 다 합쳐진 전략들을 쭉 기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 어떤 전략을 피는 게 좋을까 기회를 살려서 강점을 살려서 기회 요인들과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이제 핵심적인 전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약점하고 기회는 이제 아마 약점 때문에 이 기회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할 것인지 방향 전환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고 강점은 있지만 위험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위험 회피 전략들을 아마 고민해 보셔야 될 거고 약점도 있고 위험 요인도 있는 요 가운데 거는 이 어떻게 역량을 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할 것인 관련된 전략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뭐 몇 가지 두세 가지씩 토론을 통해서 한번 정해 보세요. 토론을 통해서 정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정한 전략들을 쭉 나열하신 뒤에 이게 이제 중요성의 관점 전략 중에 이게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9점 척도, 3점 척도, 1점 척도로 해서 나눠보시고 긴급하냐 아니냐 나눠보시고 나서 이 두 가지를 곱하고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쓰는 그냥 문제 해결 기법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쓰는 기법인데 해서 종합순위로 쭉 해보시면 평점을 해보시면 이제 우선순위로 추구하는 전략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량적인 검토가 끝나는 거고요. 그럼 이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내부 토론은 다시 한번 정성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 전략들을 확정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결과를 가지고 그 전략적 방향을 가지고 사업 추진 목표를 세웁니다. 그래서 미션과 매출과 이익, 그 다음에 MS 목표를 세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앞에서 설명드렸던 명확한 내용을 정리한 차별화 전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쓰셔야 되고요. 보통 제품 및 서비스 개발, 가격 정책, 마케팅, 뭐 혁신, 포지셔닝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등등의 관련된 전략들을 이제 몇 가지를 세우십니다. 보통 전략은
세 개 정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하고요. 만 5개를 전사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템 관련해서 3개에서 5개 이내로 정하시는 게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적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하시고 나면 시장과 관련된 전략만 쭉 쓰시게 되는데, 그 내부 운영 전략도 하나 정도는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업 계획으로 가면 마케팅하고 영업 계획은 시장 세분화, 그 다음에 시장을 먼저 쪼개시고 거기서 타겟 고객이 누군지를 정하시고 그 타겟 고객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달리 나는 어떤 위치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포지셔닝을 하게 됩니다. STP 분석이라고 해서 아주 전형적인, 네이버에 보시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써 있거든요. 그냥 그 문구를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매우 어려운데 사실은. 근데 뭐 거칠게라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사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하고 프라이스하고 프로모션하고 플레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요즘 뭐 OP 분석, 7P 분석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고전적으로 4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제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다. 뭐 한 가지 제품을 하시면 뭐 포트폴리오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하지만 그 제품 자체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가격 지시를 쓰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품질하고 성능,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이제 3단계 가격 정책을 보통 권고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엄하고 보통하고 저가격 해서 가격 정책을 제안을 하는데 이거는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그 가격 정책이 수익 구조를 만드는데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프로모션은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 플레이스는 이제 제품 전달을 어디서 할 거다. 오프라인 매장을 할 건지 온라인 매장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어느 지역 서대문에서 할 건지 뭐 강북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하셔야 되고요. 그 채널과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있죠. 뭐 백화점도 있고 홈숍 이마트나 이런 그런 데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형태에서 어디서 만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일단 마케팅 계획에서 채워지고 나면 판매 계획을 세우십니다. 판매 계획은 몇 개를 팔겠다. 단가는 얼마다. 그래서 연간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할 건지. 그럼 보통 매출이 나오겠죠. 그렇죠? 아까 매출은 앞에 있는 그 시장 규모가 있고 MS가 있으면 시장의 규모 MS가 있으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거랑 이제 이렇게 쪼갰을 때 매출 규모랑 비교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제 고객을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 내용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돼야 이제 판매 계획이 제대로 쓴 거고요. 보통 사업 계획서 이제 요청을 할 때 사피 분석이나 STP 분석을 일반적으로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쓰실 때 이게 가장 세부 계획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생산 계획은 생산 시설 현황, 그다음에 생산 능력, 생산성 향상 계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아마 이제 지금 프로젝트 하실 때는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쓰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략 실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지금 작은 규모로 하실 거니까 크게 이슈가 안 될 것 같고 인력 운영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핵심 역량을 반드시 내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 계획을 쓰면 내가 이 기술은 없는데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얻어야겠다고 핵심 역량 자체를 외부화시키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나중에 비즈니스 수행상에서 실제로 그냥 그 수업 시간에 계획서 쓸 때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실제 사업 중에서는 심각하게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부화시켜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재무계획은 매출과 수익하고 비용, 그 다음에 경상이익에 대한 최종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 소유자금하고 조달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현재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유자금, 어떤 식으로 내가 자기 자본으로 조달할지 타인 자본으로 조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추진 일정은 보통 1년에서 3년, 저는 이제 3년 정도를 요청하는데 사업 추진 일정을 분기 또는 월별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세부 사업 계획이 간트 차트로 해서 일정 내에 표시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 세부화하는 것이 사업성에 중요합니다. 최대한 세부화. 그리고 보통 창업 함정을 창업 후에 2년 정도를 보기 때문에 사업 추진 일정은 사업 수행 평가
할 때 되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그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제가 지금 급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결국은 아무도 못 이룬 꿈들이거든요. 지금 저희 입주 기업 중에 오박 놀이터라는 그 경력 단절 여성분들이 하시는 그 친환경 놀이터를 만드는 그 소셜 벤처가 있습니다. 근데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고 하는 게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결국은 일시적으로 10년, 5년, 10년 그러고 나서 새로 이제 뭔가 일을 하시는 건데 정말 매일매일 상상하기 어려운 개인사들이 발생하셔서 사업이 계속 일정하게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들의 여성들의 일자리를 풀어주는 것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뭐 국가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근데 그 문제를 풀겠다고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혁신이 없이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비즈니스도 어려운데 비즈니스를 예를 들면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품질을 맞출 수 있어도 생산성은 30% 정도는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낮은 부분을 보완하려면 어떤 영역,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간에 그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아이템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사업 계획은 전체 사업의 10%고 결국은 실행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 없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출발이 되는 사업 계획서를 잘 작성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이번에 작성하시고 만약에 나서 계속 창업을 고민하신다면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고치셔야 됩니다. 계속 사업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결국 그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실제로 창업을 이뤘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기업가의 열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비논리적인 말들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만났던 그리고 거래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 그 다음에 소셜벤처를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저에게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업들을 지속하는 힘은 결국은 기업가의 열정이라는 거죠. 그 열정이 결국은 가장 핵심이고 그 열정의 출발로서 이 사업 계획서가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들이 세상을 바꿀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우공이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소셜벤처 될 거 같냐고 물었을 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 확률 1% 얘기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아마 수업의 한 과정으로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시겠지만 앞으로 충분히 도전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창업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팀 프로젝트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계시나요? 예. 지금 원래 한 3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 될 걸 지금 반으로 줄여서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졌는데 저 이메일이랑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 주시면 예, 하시고 강의 자료는 사업계획 작성에 필요한 부분까지 별도로 출력을 해서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